오빠가 드디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다. 할아버지와 엄마의 소원대로 총독부에 취직이 된 것이었다. 그보다 앞서 혼자 짓는 농사를 벅차해 하던 시골의 큰 숙부가 면석이로 취직을 했다. 텃밭만 남기고 몇십 석 정도의 노는 소작을 주었다. 마을에 소작만 부쳐먹는 집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정도의 농토를 가진 자작농 중 일손이 넉넉한 집에 부탁하여 부쳐 먹도록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보다 더 배웠다 자부하고 툭하면 마을 사람들을 상것들이라고 무시하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양반의식이란 것도 실은 얼마나 비루한 것이었던지 자손이 총독부고 면사무소고 그저 관청에 취직한 것만 대견해 하셨다. 내 나라야 어느 지경에 가있든지 간에 땅 파먹는 것보다는 붓대 놀려 먹고 사는 걸 더 낫게 치고 이왕 붓대를 놀리려면 관청에서 놀리는 걸 더 높이 여긴 걸 보면 양반의식 중에서 선비정신은 빼버리고 아정근성같이 고약한 것만 남아난 게 우리 집안의 소위 근지가 아니었나 싶다. 숙부가 면석이로 취직하는데도 백이 필요했는데 백이 돼준 분은 할아버지와 같은 학렬의 먼 친척이었다. 그분의 아버지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나라 팔아먹는 문서에 도장 찍은 역적이라 그분도 일본의 자귀까지 가지고 있었다. 면석이 정도에는 과람한 백이었고 면석이 정도를 출세라고 생각하는 할아버지이고 보니 그분에게 설설 기는 건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였다. 그분이 시골에 내려오는 일이 어쩌다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같은 학렬의 친척을 마치 신하가 상전대하듯 했고 분수에 넘치는 최상급의 대접을 하기 위해 여자들을 며칠 전부터 들들 볶아댔다. 여북해야 할머니는 며느리들한테 그놈의 자작영감이 1년에 2번만 내려왔다간 우리들 다 콩가루 되고 말지 싶다고 농담을 하시곤 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청격스러운 하치 양반 집안에서 총독부에 취직이 된 자식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엄마가 더욱 당당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오빠는 반년 만에 총독부를 그만두었다. 오빠의 다음 취직 자리는 와타나베 철공소라는 1인의 개인 회사였다. 엄마는 철공소라는 소리에 대경 실색을 했다. 기껏 공부를 시켜 놓았더니 대장간이 웬 말이냐는 것이었다. 오빠는 그 회사가 큰 대장간과 다름없는 건 사실이나 자기는 사무직이고 총독부보다 월급도 배가 넘는다고 엄마를 위로했다. 엄마는 할아버지나 시골 사람들한테 회사 다닌다고 말하지 행여 철공소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총독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 오빠가 철공소에서 처음 타온 상여금이 100 몇십 원이었다. 서울 사는 작은 숙부네까지 함께 모여 우리는 가슴을 울렁이며 푸르스름한 100원짜리를 돌아가며 구경을 했다. 숙부 내외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엄마와 나는 생전 처음 보는 100원짜리였다. 자루 같은 걸 어깨에 맨 복스럽게 생긴 노인 그림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진지하게 그게 쌀자루일까 돈자루일까 궁금하게 여겼다. 오빠는 엄마가 삭바느질을 그만두고 편히 지내길 바랐지만 엄마는 집 살 때까지는 안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다. 40여 원의 월급과 100원이 넘는 상여금으로 앞당겨진 엄마의 집 살 꿈은 총독부를 그만둔 서운함을 달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삭바느질은 여전히 밀렸지만 간간히 틈을 내서 집을 보러 다니는 게 엄마의 취미였다. 집을 보러 갈 때 엄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표정도 거만하게 꾸몄다. 돈도 없이 연습 삼아 보러 다니는 거니까 복덕방한테 그런 속사정을 들킬 것 같은 자격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분수에 넘치는 큰 집을 보러 다니는 것 같진 않았지만 문 안에 점잖은 주택가를 골라 다니는 것만은 확실했다. 가끔 문 안과 문 밖의 현격한 집값의 차이를 한탄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날이 곧 현조동을 면하는 날이거니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너무 일찍 집을 샀고 역시 현조동이었다. 차근차근 집 살 계획을 세우던 엄마가 벼랑간 무리를 해서 집을 사게 된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가 주인집 아이하고 노는 게 질색이었지만 이태식 한 집에서 살면서 무슨 원수가 졌어도 전혀 상종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아이들 세계엔 그 나름의 끄는 힘이랄까 친화감이 있는 데다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보까지 있어서 은근히 친한 사이였다. 골목에서 석피를 가지고 뭔가를 그리면서 놀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마침 퇴근하던 오빠가 보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나는 든든한 백이 생긴 김에 그 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는 게 얼굴을 할퀴었고 드디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말았다. 내가 동네 아이를 할퀴거나 꼬집은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삐쩍 마르고 허약해 보인다는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싸우다가 몸싸움만 됐다 하면 나도 모르게 손톱을 사용했다. 남한테 맞으면 대신 한 대 쥐어받고 말지 제발 손톱 자국만은 내지 말라고 엄마가 누누이 타일렀건만 또 그 짓을 하고 만 것이다. 주인집 여자에게는 자기 자식 얼굴에 손톱 자국 난 것도 분했지만 평소 누구하고 잘 어울릴 줄 모르는 아이가 툭하면 그런 해코지를 하니 요새 말로 하면 심각한 문제아로 보였을 것이다. 엄마한테 나중에 무슨 꼴을 보려고 자식을 그따위로 가르치느냐고 동정어린 악담을 했다. 그걸 옆에서 보고도 안 말렸다고 오빠까지 싸잡아 욕을 먹었다. 엄마는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어떡하든 밀고 나가는 강한 성격인데다가 교만하기도 해서 안집 식구들을 은근히 경멸하고 있었다. 안집의 여러 식구의 관계는 복잡해서 첩도 있고 전실자식도 있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가난뱅이 주제에 씀씀이가 해픈 것도 엄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비웃었다. 가끔 주인집 여자가 엄마한테 돈을 꾸러올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 여자 앞에서는 흔쾌히 꺼주고 나서 가고 나면 중얼중얼 욕을 했다.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지. 쌀이나 장작이 떨어졌다면 돈을 꺼서라도 사야지만. 사야구 말고. 그렇지만 어떻게 소증 난다고 곰국거리 사기에 돈을 꺼달래누? 내가 새 사는 죄로 꺼졌지. 딴 집 여편네가 그따위 수작했다간 망신을 줘서 보내지 안 꺼준다. 아마 곰국거리 사기에 돈을 꺼달란 모양이었다. 이렇게 얕보던 엄마한테 천금 같은 자식들이 욕을 먹고 훈계까지 당했으니 엄마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러나 엄마는 우리 남매는 별로 야단치지 않았고 주인 여자 욕도 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가 나는 더 무서웠다.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았다. 그 후 현조동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경위를 경제정의지에 소상하게 소개한 적이 있어 여기 그중 몇 대목을 인용한다. 다음 날 어머니는 당장 집을 사러 나섰고 며칠 안 돼 정말 집을 계약하고 말았다. 같은 빈촌의 더 꼭대기에 6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집을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동안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그동안 정말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그 무렵 우리 집은
그나마 먼저 서울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이 심심찮게 드나들었었다. 마침 그중 한 사람이 서울서 장사를 시작해 보겠다고 땅을 팔아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 며칠 우리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시골 그의 집에 일이 생겨 어머니에게 그 돈을 맡기고 내려간 사이에 그 일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남의 돈을 슬쩍 유용해서 집을 계약한 것이었다. 일부러 저질러 놓고 나서야 시골 조부모님과 숙부한테 자초지종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 급히 땅도 좀 팔고 급전을 끌어대는 등 우선 남의 돈을 메우는 데 힘을 합쳤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도 안 입히고 망신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한동안 어머니는 집안 어른들과 동기간 앞에서 죽어 지내야 했고 내가 보기에도 어머니는 참 이상한 분이었다. 어쩜 우리 엄마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만 해도 어머니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라고 여길 때였으므로 어머니가 죄인처럼 굴던 상황은 동심에 심한 혼란을 가져왔다. 굶주린 자식을 위해 찬밥을 훔친 거나 다름없는 비장하고 맹목적인 모성애였다는 걸 이해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다. 어머니의 성품으로 보아 광기에 가까운 용당과 차마 견디기 힘든 곤욕을 치르고 서울에 최초로 장만한 내 집은 그래도 기와집이었다. 6칸짜리 집에 방이 3개나 되고도 부엌과 마루와 대문간을 갖추고 있었으니 이 모든 구색이 공평하게 한 칸씩이었다. 어찌나 반짓바른 자투리 땅에다 지은 집인지 명색만 있는 마당은 삼각형이었고 축대가 높았다. 그때나 이때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날품팔이 꾼에게 집치장을 기대할 순 없는 일이나 전주인이 땜장이고 식구가 많던 그 집의 형편은 더 심한 편이었다. 빈대가 없으면 서울집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집마다 빈대가 들끓을 때였지만 언제적에 도배를 했는지 찌들고 해진 벽지에 빈틈없이 찍힌 빈대 핏자국은 정말 끔찍했다. 오빠나 내가 뜨악해 하건 말건 어머니는 급한 돈 문제가 해결되자 신바람이 나서 온 집안의 문짝을 다 떼어내어 양잿물로 닦고 기둥과 석가래까지 손 닿는 데는 온통 양잿물로 닦아냈다. 어머니 말로는 집이 뼈대가 좋기 때문에 좀 험하게 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뼈대란 기둥과 석가래가 얼마나 실하냐를 뜻했다. 과연 몇 날 며칠을 쓸고 닦고 도배하고 나니 한결 집골이 되어가긴 했지만 어머니가 왜 오직 뼈대 하나만 보고 그 귀살스러운 집을 샀나를 이해한 것은 나중이었다. 우리 몫의 약간의 토지를 처분한 것 말고 숙부한테 신세진 것은 그 집을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갚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 무렵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조합이었다. 융자 신청을 하고 나면 조합에서 감정하는 사람을 내보내 그만한 액수를 융자에 줘도 되나를 감정토록 하는데 그 사람은 나오도록 규정된 날 틀림없이 나왔고 어머니는 그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오는 날처럼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다렸다. 감정이는 어머니의 예상대로 과연 도배 장판보다는 뼈대를 주의 깊게 보았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융자받고 싶은가를 물었다. 어머니는 이만한 집이면 800원은 받을 만하지 않겠느냐고 되레 배짱을 부렸고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언질도 안 주고 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냉수 한 모금, 담배 한 대 대접하지도 않았고 굽실대거나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곧 800원의 융자가 나왔고 어머니는 그걸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융자에 대해 특별히 고마워하거나 운이 좋았다고 여기는 것 같진 않았다. 당시 그 정도의 서민금융 혜택은 절차만 밟으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였다. 그때 어머니는 현조동 꼭대기에 그 6칸짜리 기와집을 1,500원에 사서 반이 조금 넘는 800원을 융자받은 것이었다. 금융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남다른 교재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관청이나 파출소 앞에선 괜히 안색이 조금 달라지는 평범한 촌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촌부가 은행문은 겁없이 두드릴 수가 있었고 원하는 만큼의 혜택도 받아낼 수가 있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건만 남들이 안 믿어줄까봐 걱정이 되는 건 무슨 까닭일까? 아마 해방 후에 비뚤어진 금융 풍토 때문에 융자라면 특혜나 특권 등 비리 아니면 남다른 수완이 있어야만 인연이 닿는다는 우리 모두의 선입관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면석이나 동석이만 되어도 반말을 일삼던 하급 관리들, 멀리서 그 번쩍거리는 칼빛만 보아도 오금이 저려 죄 없이도 뺑소니칠 궁리부터 하던 순사들, 쇠사슬을 발목에 찬 죄수들을 짐승처럼 잔혹하게 다루던 간수들, 살기와 오기가 충천하던 일본 병정들, 가정방문 와서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어머니를 야만인 보듯 경멸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일본인 선생 등등, 유년기와 소녀기의 의식을 짓누르던 일제의 지긋지긋한 악몽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그러나 그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어머니가 집을 늘려갈 때 손쉽게 도움을 받곤 했던 금융기관만은 그 지겨운 관료주의와 별도로 생각이 되어서 거의 적의가 남아있지 않다. 물론 일제시대 때 은행문이 낮았기 때문에 함부로 꾸어쓰고 갚지 못하여 얼떨결에 재산을 수탈당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사실을 묵과하려는 건 아니다.